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을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화해의 손짓에도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국방부와 가스전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사흘째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까지 취소되면서 중동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미국의 왕은 없다를 내세운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5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 채널에 복구를 처명했습니다. 2023년 통신연락선 단절 이후 공식적인 소통 채널은 2년 넘게 모두 끊어진 상태입니다.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멈추겠다며 연일 화해의 손길을 보내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SNS에 글을 올리고 북한과의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이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부터 강조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방 등을 언급하는 등 연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건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반면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남 방송 정지로 화답하긴 했지만 별도의 메시지는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나 시대성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는 거고 이런 한두 번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좀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3월 서해와 지난달 동해에서 표류하다 남하한 북한 주민 6명에 대해 송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환 작업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과 별개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전단 살포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단체는 대북전단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은 엄정한 사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차량에서 헬륨가스통을 꺼내들어 보입니다. 납북자 가족단체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이산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접경지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대북전단 강력 규제 방침에도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며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송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 확인하자는 건데 그거를 범죄자 취급해서 그 난리를 피고 가슴 아프게 합니까? 경찰은 임진각 등 접경 지역에 경력 수백 명을 투입하며 대응에 나섰는데 다행히 실제 살포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이곳에 텐트를 치고 숙박하면서 북풍이 부는 날을 골라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단 살포를 시도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임진각 등 일부 접경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 전단을 날릴 때 필요한 풍선이나 헬륨가스의 반입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 조치도 내리면서 전단 살포를 완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새벽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등에서 발견된 대북전단을 누가 어디서 살포했는지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취임 12일 만의 정상외교 데뷔전입니다.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제무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1박 3일 일정으로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6개월간 멈췄던 정상외교와 경제 통상을 복원해 실용외교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상과 교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외교 현안,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도착 첫날은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합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자 회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일정 조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G7 순방 하루 전 안보실 1, 2, 3차장과 AI 미래기획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이뭉순 차장은 현재 주 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출국 하루 전 3명의 안보실 차장 가운데 2명을 외교관 출신으로 기용하자 실용 외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추징금 6억 원을 5년 동안 어떻게 완납했느냐부터 과거 정치자금법 연루인물과 그 지인에게 또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조만간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5년 동안 남은 추징금 6억여 원을 모두 상환했는데 같은 기간의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 5억여 원이었습니다. 5억 원을 벌어 6억 원을 갚은 셈인데 의혹이 일자 김 후보자는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사퇴를 압박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추징금 외에 신용카드 사용과 기부금으로 수억 원을 썼고 아들 유학비에 집 월세까지 냈을 텐데 예금이 늘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 가경입니다.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또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받는 인물의 직원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논란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으로 저는 해명 외에 저희가 또 뭐 덧붙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오늘 SNS를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집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며느리를 맞이한 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인데 이 결혼식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을 통해서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치러진 결혼식이었는데요. 결혼식 다녀온 인사들이 SNS 등의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분위기가 간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또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신랑과 신부에게 덕담을 건네시려다가 목이 메어 바로 말을 잇지도 못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 내외와 신랑 신부가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여당 지도부 의원들 이외에 특별한 하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들을 만났다고 밝히면서 소수 인원만 초대된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이 좋아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았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10대 시절을 함께한 소년공 친구들의 참석이 인상적인데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차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 일찌감치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차기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정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다면서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고 설명한 정 의원은 당원 주권 강화 등의 공약도 밝혔습니다. 네, 정 의원이 가장 먼저 기치를 내걸었고 예상되는 다른 후보도 있습니까?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아직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 전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출마와 관련해 이번 주 안에는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당내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요. 정청래 의원이 3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또 정청래 당대표 구상을 밝히면서 당시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 의원이 일찌감치 깃발을 꽂은 만큼 쉽게 도전장을 내밀 상대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읽힙니다. 네, 거대 여당의 당권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쏠리네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특별 사면인데 벌써부터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올린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이 전 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최근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아서 옥살이 중인데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들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연대해서 사면 복권을 관철해달라고 제안하고 재헌절 특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러한 서명운동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국민의힘 인사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네. 먼저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감옥 간 것 같은 당당함이라고 꼬집으면서 협박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라고 지적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정권 바뀐 지 불과 열흘 만에 사면 복권이 거론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청년과의 소통 플랫폼에서요. 재헌절 특사가 아닌 광복절 특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대선 패배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은 내일 이를 수습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당초 김성원, 송원석 의원 간 친한 대 친윤 대결이 점쳐졌지만 막판 PK 기반의 이현승 의원이 합류하며 영남권 표심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거대 여당을 상대하고 당 개혁을 이끌 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 선출됩니다. PK 사선 이현승 의원이 막판 깜짝 출사표를 던지면서 수도권 3선 김성원, TK 3선 송원석 의원까지 선거는 3파전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현승 의원은 중진으로서 거대 여당 3선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협상력과 당내 개파 정산을 강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개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릅니다. 대선 당시 한동훈 캠프에 합류하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 의원은 중도 보수 표심을 강조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송원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과 무능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한 견제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횡과 포퓰리즘을 부처별로 감시, 대응하고 국민과 경제를 위한 한 PK 의원은 이번엔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다고 했고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거대 여당과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친한계나 친윤계, 개파 분류엔 선을 긋고 있지만 물밑에선 이번 선거가 친한계와 친윤계 간 대리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차기 당권 구도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사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측이 충돌한 뒤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도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거센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입니다. 이란 유류 저장소 여러 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사흘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최대 천연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은 무인기 공격으로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테헤란의 이란 국방부, 핵 관련 추정 시설도 목표물이 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기습 공격에는 모사드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전 영상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란 영내에서 드론으로 목표물을 조준하는 장면입니다. אנחנו מביאים פה לידי שיא חסר תקדים בתולדות צה"ל של יכולות מבצעיות, מודיעיניות וטכנולוגיות חסרות תקדים. 이란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반격했습니다. 상당수는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에 막혔지만 일부는 주거지에 떨어져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텔아비브 남쪽 바트얌의 주거용 건물에서만 8살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고위 군관료 등 최소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격화하며 현지 시간 15일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란 외교당국은 첫 공식 입장을 내고 방어는 합법적이라며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무기 제조 공장 주변 민간인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해 공세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급박해지는 중동 정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두 사람이 같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두고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홍지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란 공습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지만 50분 정도 진행된 대화의 초점은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에 맞춰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규탄하면서 확산되면 중동 전체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통화에 대해 의미 있고 솔직하면서도 유익한 대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Подчеркнута важность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зрастание конфликта и готов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осуществить возможные посреднические усилия.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직후엔 자신의 SNS에 두 정상 모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포로 교환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대화도 곧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미국 내 정치적인 상황도 혼돈인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날이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라서 축하쇼를 열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강영구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온 열병식 모습 보시고요. 국제부 기자와 함께 소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과 함께 백악관 앞에서 예포가 울려 퍼지고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미 육군 250주년답게 독립전쟁부터 시대별 미군들의 모습이 차례차례 재현된 가운데 특히 한국전쟁 당시 복장을 한 미군과 지프 차량도 등장합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탱크를 포함해 최신 드론 전력과 로봇계도 퍼레이드에 동참하며 1,00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자랑하는 미군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Your defeat will be certain, your demise will be final, and your downfall will be total and complete. Yes, I feel good about it. Patriotic. I think it's good for our country.
하지만 600억 원이 투입된 화려한 열병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겹친 데다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보이며 미국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열병식이 펼쳐지던 날 이곳 워싱턴 DC를 포함해 미 전역 약 2천여 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열렸습니다. I mean, it's a parade to try to strike fear with force. It's about death. It's about destruction. 노 킹스, 왕은 없다라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를 비판하는 시위 행렬은 LA를 비롯해 뉴욕과 애틀란타, 시카고 등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도시에서는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네소타에서는 주 의원 부부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가운데 정치적 표적 범죄로 알려져 미국 사회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네, 미국 전역으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진행된 대규모 열병식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김수형 기자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미국의 열병식이라는 게 조금은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어볼까요? 네,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1991년 걸프전 승전 기념 뒤 34년 만에 치러진 건데요. 6천 명 이상의 군인과 120여 대의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의 군용기 등이 동원돼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열병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50년 변천사를 보여주듯 1700년대 혁명전쟁 당시 입었던 군복과 1800년대 중반 말을 탄 남북전쟁 당시 군대, 그리고 1900년대 중반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지프 등이 등장했고요. 미래 군대를 보여주듯 군용 로봇견까지 등장하면서 과거에서부터 미래의 군사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쭉 봤습니다만 군인들의 행동이나 표정으로 볼 때요. 북한과 러시아의 열병식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열병식은 불꽃놀이로 막을 내렸는데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것으로 시작해서 군악대의 공연, 그리고 과거 군복 패션쇼와 같은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지난달 진행된 러시아의 열병식은 외국 정상과 군사 대표단이 초청돼 국제적 관심을 끌었고요. 북한은 열병식마다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고 수만 명의 군인의 정교한 단체 행동이 특징입니다. 미국의 열병식은 이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요.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와 흐린 날씨로 인해 행사 전 트럼프 대통령은 관객이 없을까 봐 걱정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열병식 자체를 두고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병식의 명분은 미 육군 창설 기념식이었지만 때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군 창설 250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소원이 실현됐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병식을 거행하기로 했던 계획은 8년 전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7년 7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파리에서 열린 바스티유 데이 군사 퍼레이드를 직접 참관하고 멋지다, 이보다 더 멋진 퍼레이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감명을 받고 미국에 돌아와 미 국방부에 요청을 했지만 정치화를 우려한 군 지도부가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재집권한 뒤 올해 군 창설 250주년과 생일이 겹치면서 마침내 트럼프의 오랜 소원이 결국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개된 이벤트는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 오르자 일부 관객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글쎄요, 생일날의 열병식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논란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미국 전역으로 반 트럼프 시위가 상당한 상황인데 비판 여론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LA부터 시작된 반이민 정책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노 킹스 시위로 번지면서 열병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는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악관 인근에 2m 철제 울타리와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NBC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이 세금을 사용하는 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등이 워싱턴에 들어와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 거액의 비용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국제부의 김수영 기자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돈이 떨어져 지인과 연락을 했다 나흘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0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입니다. 범행 후 도주한 남성은 나흘 만인 어젯밤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됐습니다. 도피 과정에서 돈이 떨어져 지인과 연락했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였습니까?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피해 여성은 지난 4월부터 흉기 의혹을 받고 경찰의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여 전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지난 10일 새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습니다. 세종에 있는 지인의 창고 앞에서 제가 그 사람을 이제 발견하고 근거하게 됐습니다. 탐문수사 끝에 친구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그런 걸 입수하고요.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에선 인접한 건물 3곳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모두 동일한 6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지른 건데 용의자는 인근 저수지에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현관 앞에 인화물질이 가득 담긴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20분 뒤 인근 업무시설에서 불이 난 데 이어 새벽 2시쯤엔 근처 주상복합 건물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같은 사람이 3곳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적인 상황이라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동일범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현장에 놓고 간 종이엔 한이 맺혀 방화, 선의의 피해자에 사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 나온 60대 남성을 추적한 경찰은 최초 방화 6시간 만에 화재 현장에서 2km쯤 떨어진 이곳 저수지에 뛰어들어 숨진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이 난 건물에 거주한 사람들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극과 극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조금 전부터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죠. 남해안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100mm 넘는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제트스키가 한강의 물살을 가르며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시민들은 그늘진 다리 밑에 모여 한낮의 더위를 식힙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33.2도로 이틀 연속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습해지고 하니까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경기도 포천과 가평, 파주, 안성, 여주, 양평 등 6곳은 31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열대에서 밀려든 덥고 습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밀려온 영향입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밀려온 덥고 습한 공기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성 영상으로 내려다보니 서해상에 비스듬한 띠 모양의 구름이 잡힙니다. 중국 북동부에 있는 전리저기압에서 바람이 사선으로 불어오면서 따뜻한 공기와 부딪혀 만들어진 비구름입니다. 비구름은 오늘 저녁부터 이틀간 중부지방과 경상권에 80mm 이상의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1호 태풍 우딥이 남긴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제주 남부 해상의 정체 전선을 강화하면서 남해안에 100mm, 제주에 1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어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는 북쪽의 찬 공기가 잔류 수증기와 부딪히는 내일 밤에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마음 먹고 나가야 됩니다. 김밥 한 줄에 6,000원, 햄버거 세트는 8,000원. 4인 가족이 나가면 10만 원은 쉽게 쓰게 되죠. 그렇다고 끼니를 챙기지 않을 수도 없고 삼시세끼란 말에 한숨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간단한 외식 한 끼 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10,000원으로 한 끼 먹기가 좀 빠듯한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이 돼가지고 좀 집에서 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물가가 좀 낮아졌으면. 저렴한 가격에 즐겨 먹던 패스트푸드도 부담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게 좀 너무 10,000원 이상 애기랑 또 먹으면 거의 2만 원 가까이 나오면 이게 패스트푸드의 좀 그 느낌이 없으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가 16% 오르는 사이 먹거리 물가는 25%나 뛰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김밥과 햄버거로 각각 38%, 37%가 올랐습니다. 이외에 자장면과 떡볶이 등도 모두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주요 원인으로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이 꼽힙니다. 또 임대료와 수도 강렬비 등의 비용 상승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수입 식재료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든가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배달앱 수수료 역시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운데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향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계린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가족까지 협박하는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의 협박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면도 전화도 아닌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숨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해당 업자들의 카카오톡 계정을 직접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5개월 전 건강이 나빠져 생계가 어려워지자 고금리 사채에 손을 벌렸습니다.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안으로 50만 원을 갚는 식으로 버텼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카카오톡으로 추심업자들의 끔찍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스톡으로 하루에 70통에서 80통 연속으로 오게 되고 장기를 팔아라, 신장 하나 없다고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던 것 같고.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낸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너 시켰나니? 네가 준 개인정보들로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은 정식 등록 대부업자로 가장해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요구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한테 욕설, 밤에 반복적 연락을 하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불법 추심이 계속되자 해당 업자들의 계정을 직접 차단하고 피해자 신고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있다는 본인 추심업자의 입장에서 장점도 있고, 최근 트렌드가 SNS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금융당국은 이런 불법 추심업체 약 50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요즘은 편의점도 동네 특색에 맞게 컨셉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홍대 같은 곳에는 라면 도서관을 만들고요. 동대문에 있는 편의점은 옷을 판다고 합니다. 차별화에 나선 편의점들을 유승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홍대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무려 200종류가 넘는 라면이 매장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품별 몇 끼 정도 구분은 물론 조리 방법까지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권 특성에 따라 이곳에선 QR코드를 활용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편의점은 축구장 로커룸을 연상케 하는 실내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지역에 연고를 둔 구단과 협업해 굿즈 상품도 팔고 있습니다. 패션 1번지로 불리는 동대문에는 K-뷰티와 K-패션에 특화된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日本には絶対にない感じのそれも行きたいなって思ってました。 포화 상태에 놓인 편의점 업계가 상권의 특성을 살린 로컬화 전략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색 편의점을 통해서 브랜드 홍보도 있고 그 지역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색 편의점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관광 수요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내며 우리나라 문학의 위상이 드높아졌습니다만 보통 작가들은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처우와 불공정 관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년째 그대로인 원고료 그리고 우리 작가들의 처절한 현실을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SF 소설로 수상 이후 10년째 글을 써온 이시도 작가는 이삿짐 운반부터 인형탈 아르바이트까지 생계를 위해 안 해본 부업이 없습니다. 책 한 권당 받는 A4 한 장당 10,000원대 원고료, 300만 원 내외의 계약금이 한 해, 때론 수년치 수입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대한 만큼 하지 못하게 되고 실제 제 글에 있어서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좀 이렇게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한계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 사이 2년간 공들인 소설은 편집자와의 연락 두절로 이유도 모른 채 출간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계약 해지나 출간 지연 등의 피해에도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권고 수준에 인세나 2차 저작물 수익 배분율 등 핵심은 모두 당사자 협의 사항입니다. 돈 얘기하는 것보다는 명예가 중요하고 뭐 너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고 뭐 이런 선입견들이 있으니까 먼저 그걸 수정 요구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국내 문학인의 연평균 소득은 454만 원, 월 37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실. 전업작가로 살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지만 출판사라고 쉽게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출판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낮은 어떤 매출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작자들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원고료 현실화와 구조 개편 대책을 논의할 공식 협의 테이블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출판 독서진흥 예산을 20% 넘게 대폭 삭감한 전 정부 이후 새 정부의 생태계 개선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곳곳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33.2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밤부터는 호우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제주와 수도권부터 시작된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중부와 남해안,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도 보시면 제주 산지의 많게는 150mm 이상, 남해안과 경기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5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중부지방 서울의 최고 기온 27도, 대전 28도, 남부지방도 광주의 최고 기온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강원과 남부지방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주 후반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